안녕하십니까. 더배움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과목인 학습이론에 관한 2014년도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준비하시고요. 제5과목 학습이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가부터 라까지 내용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풀이하지 않고요, 맞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 골격서 텍스트인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학습은 경험과 연습의 결과이다부터 시작해서 라에 나오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려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 나, 다, 라 다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기능주의의 학습이론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기능주의 학습이론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윌리엄 제임슨이 대표적인 기능주의 학습이론가이다, 맞는 얘기죠. 그냥 두 번째도 맞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능주의 학습이론은 인간의 의식을 하나의 통일체로서 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적 요소로 본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에 보게 되면 의식의 기능과 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기능주의 학습이론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인간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내성법을 주로 사용한다. 물론 기능주의 학습이론도 내성주의를 사용하지만 주로 사용하지는 않고 주로 내성법을 활용하는 그러한 학습이론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순행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에 방해가 되는 순행간섭이라든가 역행간섭이라든가 다양한 간섭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에 어떤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러한 결과가 야기되는데요, 순행간섭은 그 4번에 나오는 것처럼 보기 4번이요. 이미 암기한 단어 때문에 새로운 단어의 암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앞서 배웠던 내용이 그 다음 차순위로 오는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야기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행간섭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우리가 학습의 동기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냐 외재적 동기가 중요하냐 딱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돼서 모두 옳은 것을 고르는데요, 일단 틀린 것이 가와 나가 됩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가는 왜 틀렸냐면 행동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외적 보상은 내재적 동기를 강화한다라고 해서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보상이 외적 동기를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 과제가 주는 즐거움, 흥미 등은 외재적 동기에 속한다. 일단 어떤 과제를 한다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이라든가 흥미라든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관한 영역은 외재적인 것이 아니고 내재적 동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문장도 적절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다와 라는 맞는 내용입니다. 특히 라 보면 외재적 보상이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적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내재적 동기를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라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5번입니다. 학습의 전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학습 전이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가, 포괄적인 법칙이나 개념보다 단편적인 지식을 학습할 때 전이가 촉진된다. 거꾸로 얘기한 거죠. 우리가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법칙, 우리가 보통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봄으로 해서 어떤 그 학습이 촉진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라든가 원리라든가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게 되면 보다 더 학습의 어떤 전이가 촉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가가 틀렸고 나머지 나와 다와 라는 맞는 얘기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학습자의 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학습자 정서에 관해서 1번의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성 불안이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불안에 있어서 상태 불안과
그 다음에 특성불안,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있는데, 지금 1번의 보기에 있는 내용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은 상태불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죠. 일반적으로 특성불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불안을 우리가 특성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이참에 여러분들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을 구분해서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학습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자신이 선택한 과제보다 부과된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 동기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주어지는, 타율적으로 주어진 그런 과제를 할 때는 좀 하기 싫겠죠. 그렇게 당연히 이제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외에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번 한번 볼까요? 과제의 효용 가치가 높을수록, 효용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보기 2번에 보면 과제의 내재적 가치가 높을수록 학습 동기가 낮아진다 그랬는데,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면 오히려 학습 동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1번, 2번 틀린 거고, 역시 4번과 5번도 그런 의미에서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진다라고 해야 문장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갈게요.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조금 앞부분에서 우리가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과 기능주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두 번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은 절대적이며 외적 실제와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구성주의 심리학에서 출발한 내용으로서 지식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상대적인 지식으로 보겠고, 또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절대적이다, 이런 말은 조금은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적절한 문장이 아니고, 그 외에 뭐 수업의 중심을 학생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든가, 또는 강의식보다는 문제 중심이라든가 토론식이라든가 발견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번의 답은 2번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09번입니다. 성취 목표 지향성 유형 중에는 그 수행 목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행 목표를 가진 학습자의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여기서 좀 정리할 것은 좀 필기도 할 필요가 있는데, 성취 목표 지향성에는 수행 목표하고 그 다음에 숙달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달 목표하고 수행 목표를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보기 5개 중에서 2번에 해당되는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숙달 목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수행 목표의 영역에 포함되는 학습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목표에 해당되는 것들은 타인의 인정보다는,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의 자기 성장에 더더욱더 목표를 두고 있고 동기화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4번 같이 타인의 수행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스스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5번처럼 학습에서의 실수나 실패도 어떤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개방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행 목표의 학습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행동주의와 인주주의 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행동주의에 관한 내용과 인주주의에 관한 학습 이론을 설명한 것인데요.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주의는 여기 오타가 있는 예로 죄송합니다. 그게 행동주의가 아니고, 행동주의는 두 번째 행동주의 있죠. 이것을 형태주의로 좀 고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행태주의의 심리학에 기초한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행동주의하고 행태주의하고는 또 심리학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문제는 2번과 3번, 4번, 5번이 맞는 걸로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으로 텍스트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반두라의 관찰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반두라의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지적 접근에 해당되는 행동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1번 한번 볼까요? 행동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학습이 일어난다. 자,
같은 행동주의지만 강화라고 하는 것들의 용어는 우리 일반적으로 조작적 종이, 예를 들면 그 스키너라든가 손다이크 이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작적 조건하에 학습 방법에 관한 얘기고, 반두라의 관찰 학습은 그 밑에 나오는 2번, 3번, 4번, 5번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모델링이라든가 또는 모방 학습이라든가 관찰 학습 또는 삼축 호혜성 이론이라고 해서 행동과 환경 개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삼축에 의해서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은 반두라의 관찰 학습에 관한 내용이니까 지금 보기에서는 1번이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사회인지 이론에서 제시한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특히 4번은 자기 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4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자기 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개념정의죠. 그러나 5번은 보면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가치, 속성, 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지각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뭐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러한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용어를 어떤 용어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자기 개념입니다. 셀프 컨셉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개념에 대한 설명이 5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념, 이렇게 해서 맞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 2, 3, 4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설명 또는 개념으로서 매우 적절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회인지이론의 자기조절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학생이겠죠.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학생에게 일주일 동안 게임하는 시간을 기록하게 한다 하였다. 그리고 또 산만한 학생에게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나는 집중하고 있나를 스스로 확인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모니터링 또는 자기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 기법으로서 보기 2번에 나오는 자기 점검이 지금 현재 지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사회인지 이론에서 제시한 모델링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두라의 무슨 관찰 학습 내지는 어떤 그 타인의 어떤 모델을 통해서 어떤 롤 모델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을 학습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14번에 보기 3에 보면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발적 회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 행성 이론에서 보이는 거죠. 소그에 의해서 어떤 그 반응이 소그되어서 다시 회복해 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말하는데, 자발적 회복은 우리가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뭘까, 뭐 고중적 조건하에서 쓰이는 그러한 용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외 1번, 2번, 4번, 5번은 모델링의 기능으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3번은 그렇지 못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초인지, 메타 코그니션 또는 메타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초인지 이론, 또는 우리가 뭐 상위인지라고 하기도 하고 초인지라고도 하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 옳은 것입니다. 15번에 보기 4번에 보게 되면 초인지에 대해서 딱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전략을 점검한다 라고 해서 초인지의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인데 가장 적합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초인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텍스트에서 기존 골격서에서 초인지에 관한 설명을 제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감각 등록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감각 등록기라고 해서 우리가 뭐 감각기관에 관련된 거라든가 자급기억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보통 감각 등록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각, 미각, 청각, 또 후각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이러한 감각 등록기는 뭐 저장의 용량이라든가 저장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냥 통과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업 기능으로 넘겨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기억된다는 2번 또는 뭐 보기 3번과 같이 뭐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서 저장된다라든지 이런 말은 맞지가 않고요. 5번에 있는 내용, 정보를 자급 기억,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로 넘겨주려면 쥐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은 감각 등록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기도 하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내용을 설명한 거라서 적절한 설명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인출과 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가 기억에 해당되는 인출과 또는 망각에 다 영향을 줍니다. 정보의 인출 단서라든가 정보의 유의미성이 있다면 더더욱더 잘 기억될 것이고 인출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보의 저장 방식에 따라서 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가 결정될 것이고, 또 습득한 다른 정보가 간섭을 해서 방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관성에 의해서 더더욱더 기억이 잘 되게 하거나 이런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17번의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네 가지는 인출과 망각에 다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7번의 5번입니다. 18번입니다. 절차적 지식 또는 절차적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1번에 보면 일화기억은 절차적 지식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필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서술 기능과 절차적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술 기능을 우리가 명제적 지식 또는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명제적 지식 또는 서술적 기억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뭐 기본 골격서 설명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1번의 보기처럼 일화 기억은 절차적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일화 기억은 서술 기억 또는 명제적 기억이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8번에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 3과 4, 5 그리고 5번까지 2번까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절차적 지식으로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지 과정입니다. 자, 생성 효과를 가져오고 유사한 다른 정보와 혼동이 덜 되도록 해주고, 그다음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 정보, 해석 등을 덧붙여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정교화라고 합니다. 제가 골격서 설명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0번입니다. 애트킨슨과 시프린의 이중기억 모형과 크레이크와 로크하트의 정부 처리의 수준 모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 기억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설명이 다 옳은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의 가, 나, 다, 라 중에서 특히 다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처리의 수준 모형에서는 정보 처리의 순서를 가정하고 있다. 자,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보 처리의 수준 모형이 아니라 이중 기억 모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가, 나, 다, 라 중에서 지문 내용 중에서 다가 틀린 내용이고 나머지 가와 나, 라는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의 자극 연결 방식입니다. 자, 지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머니가 노래를 부른 뒤 1초 후에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경우와 종을 3초 동안 울리고 난 뒤에 0.5초 후에 개에게 먹이를 준다. 다시 말해서 뭐죠?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에 주기 전에 철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든가 종을 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건 자극이죠. 그리고 젖병을 물리는 것과 먹이를 주는 것은 무조건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을 미리 했다가 무조건 자극 주기 전에 철회해버리는 이러한 조건 형성 방법을 우리가 4번에 나오는 흔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 5번에 나오는 역향 또는 뭐 역행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문의 내용은 4번에 나오는 흔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A양의 정서적 변화와 관련된 행동주의 개념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네요. A양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학교가 낯설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외모가 엄마와 비슷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가 편한 곳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 자극 또는 무조건 자극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그 3번에 보면 행동 연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행동 연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행동을 차근차근 이렇게 학습해 나가면서 좀 더 보다 복잡한 행동을 해 나가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 있는 내용과 어떤 조건 자극 또 조건 반응,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과 관련된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일반적으로 보통 약간은 인지적 접근에 더 가까운 내용이라서 지금 지문의 내용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으로서 행동 연쇄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3번입니다. 장기 기억의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 이건 꼭 외우십시오. 장기 기억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 3번에 나오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파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은 우리 골격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행동주의에서 강화가 제공되지 않아도 학습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 시각학습이라고 해서요. 특별한 어떤 그런 강화보다는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이 학습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화보다는 경험이 더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시각학습이라고 합니다. 개념 꼭 알아두시고요. 25번입니다. K 교사는 학습 내용의 파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습 내용을 설명한 후 곧바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것과 좀 더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훨씬 더 빨리 따라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행동주의 원리에서 근접성의 원리라는 방법으로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학습을 어떤 그런 정의를 확대시키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는 근접성의 원리라고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6번입니다. 강화와 벌의 유형별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3번에 나오는 부적 강화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맞게 설명한 겁니다. 숙제를 잘한 학생은 기합에서 제외시켜준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재생시켜야 되려고 그러면 뭐죠?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거해줌으로 해서 부적 강화를 해줌으로 해서 더더욱더 그 행동을 하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5번에 보면 2차적 벌에 대한 설명을 해놔놓고 지각을 한 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킨다. 이거는 1차적 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1차적 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2차적 벌이라고 설명한 거니까 5번이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입니다. 강화의 효과를 정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우리 강화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화와 관련된 효과를 정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가합니다. 지문의 내용. 강화 계획을 세울 때는 강화를 제공하는 시간, 횟수를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제공되는 강화 강도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점점 더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게끔 하는 것도 맞는 얘기니까 가와라는 맞아 보입니다. 근데 나를 한번 볼까요? 반응보다는 강화를 먼저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보다는 강화를 먼저 제공한다는 거죠.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강화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다 보면 강화 지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길게 한다가 아니라 강화의 시간을 좀 더 짧게 해줘서 좀 더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 학습의 어떤 촉진을 더 유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동기 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당연히 동기 수준을 고려해야 맞는 얘기인데 적절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가와 라가 맞다라고 한 1번입니다. 그럼 28번입니다. 파브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적용된 사례가 아닌 것은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실험이라고 하죠. 먹이와 종소리에 관한 고전적 조건화에 관한 내용인데 그 보기 5번에 보면 면역 훈련을 통한 학습된 무기력의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떤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속하는 거죠. 우리 셀리그먼이라는 학자가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는데 그 근간에는 바로 조작적 조건 이론, 스키너라든가 손다이크가 대표되는 그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2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29번입니다. 다음에 각 사례에서 사용된 강화 계획의
을 설명한 것이고,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 강화계획, 여러분들 4가지가 있는데 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꼭 여러분들 학습해 주시고, 지금 주어진 보기에 보면 K교사는 3시간의 자유학습을 하는 동안 50분의 간격으로 10분간의 휴식을 주었다. 시간이 나왔어요. 나 보기 볼까요? L교사는 3시간의 자유학습을 하는 동안 임의로 3회에 10분간 휴식 시간을 줬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 반드시 간격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비율이 아닙니다. 비율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간격이라고 보시고, 첫 번째 것은 정해진 시간대에 딱 10분씩 시간을 줬으니까 고정된 간격의 계획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3회에 10분씩 줬으니까 임의로 시간을 준 거기 때문에 변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변동간격 강화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비율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간격은 시간을 얘기한다. 근데 지금 현재 지문의 내용들 다 시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이것은 간격으로 봐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좌뇌와 우뇌의 기능적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2번에 보겠습니다. 좌뇌보다 우뇌가 정보 처리를, 어느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유리하다. 우리 일반적으로 좌뇌는 논리적이며 분석적이고 어떤 수리적인 것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우뇌는 감성적이고 뭐죠? 어떤 예술적인, 그래서 탐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 보면 좌뇌보다 우뇌가 어느 정보를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이면서 분석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뇌보다는 좌뇌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기가 틀린 것이고, 나머지 뭐 1번과 3, 4, 5는 우리가 좌뇌, 우뇌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텍스트 공부하듯이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학습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 풀이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014년도 청소년 이론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